뭐 합의하였으니까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지라고 정말 잘못 생각하고 가서 진술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데아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강간 피의자로 몰렸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명 강간이죠. 주문 피의자는 증거물 충분하여 혐의가 없다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B양은 평소 A씨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없다며 집에 놀러 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의 집으로 가게 됐으며 그곳에서 B양의 요구로 가볍게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게임을 하면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와 성적인 벌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A씨는 B양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며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죄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양은 정신과 진료 내역서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서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경찰 조사 전에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판례. 저 같은 경우는 성범죄 사건을 진행할 때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한 사람,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출한 자료, 그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의 관점에 있는 상황이겠죠. 그 관점을 중간으로 돌려놓던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쪽으로는 돌려놔야 됩니다. 그 돌려놓을 수 있는 게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서 당시 사실관계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이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놓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 말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조사하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안 같은 경우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본 사례처럼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 정황 등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요구로 B양의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B양이 A씨에게 집에 놀러 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는 점,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키스를 하거나 서로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였으며 B양이 좋다라고 대답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직후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B양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의견서에다 첨부해서 제출을 했고요. B양은 이 사건 직후 A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자 A씨와 심하게 다투면서 다소 악의적으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B양을 가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중요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A씨가 지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지장을 받아들여가지고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진행했던 강간이나 유사 강간, 즉 강간이 붙었던 제명들은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법률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다퉜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 자료도 직간접적인 자료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우리의 신빙성이 있다는 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합의하였으니까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지라고 정말 잘못 생각하고 가서 진술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 진행하는 사건들도 보면은 혼자 가서 진술하고 혼자 가서 얘기를 했다가 결국 검찰에 송치되거나 이런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 즉 경찰에서 진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는 진술을 바꾸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하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경우라고 한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저같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